이번 시간에는 최인훈 작가의 광장이라는 현대소설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의 말만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자, 여기서 그라고 나오는 인물은 명준이라는 인물로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남한으로 갈 건지 북한으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북한 설득자들이 명준이 북한으로 올 것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천막은 이제 남한 설득자들이 명준을 설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밑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전부 명준의 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자, 서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명준이 태어난 곳을 의미하고 남한 출신임을 강조해서 설득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남한 설득자들의 설득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이야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지 않소.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 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 전략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득 전략으로 자유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자, 명준은 계속 설득 전략이 나올 때마다 중립국이라는 짧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중립국이라는 짧은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자기의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설득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려 하십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낮다고 말이죠.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설득 전략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약 남한으로 오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설득 전략으로서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을 올려다 보았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이 나지기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을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못합니다. 지읒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명준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며 웃겠지. 자, 이 행동은 이제 명준을 설득하는 걸 포기했다는 의미의 제스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홍색으로 묶은 부분까지 설득 장면을 상상하는 부분이라는 걸, 그리고 실제 경험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에 놓인 명부를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천막 부분에서는 남한 측 설득 장면이 아니라 북한 측 설득 현실에서 이제 끝나고 설득 장면이 끝나고 나오는 거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캑캑거리면서 그의 웃음은 멋지 않았다. 자,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이념의 선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후련함 또는 현실에 대한 비애와 슬픔과 허탈감의 웃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 끝에 넓은 테두리 쪽에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부채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부채는 명준의 삶 전체를 의미하고 부채의 넓은 끝 테두리는 이제 그 삶 중에서 그나마 조금 즐거웠던 부분들을 의미하고 점점 그 즐거움이 줄어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의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 안쪽을 좀 더 좁은 넓이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오답니다. 문지가 아니라 분지로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을 하고 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알을 물결을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에 꿈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바다가 보이는 분지는 실제 자신이 들고 있던 부채에 그려진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윤혜라는 인물은 남한에서 명준이 사귀었던 여자친구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것은 남한에서 이제 북한으로 월북을 하게 되는데 그 월북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남한의 삶이 좀 부정적이고 답답해서 북한에서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인의 꼬르즈 숙소에 창에 불타는 저녁들이 힘을 불어온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월북을 한 상태의 북한의 삶입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앓고 근데 북한에 갔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실망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은혜는 북한의 여자친구입니다. 도어 뒤통수에 부딪히며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 자조적 웃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오므라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 실제 동굴이 아니라 이제 은혜와 함께했던 그 삶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채 위에서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은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목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사북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부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부채에서 가장 좁은 부분을 사북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북자리의 실질적 의미는 삶의 한계적 상황, 인생의 전환점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 둘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다. 그래서 자문자답 방식을 통해서 도피란으로 중립국을 선택한 명준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다. 자기 위로를 하고 있네요.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래서 여기서 상황이 반전되고 인식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체념적이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중립국을 선택했다면 이게 아닌데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반경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자, 두 마리 새라는 건 지금 명주는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 안에서 중립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 마리 새를 보았을 때 혹시 저 두 마리 새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자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두 마리 새가 감시자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은혜라는 여자친구와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그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아이를 낳은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굴뚝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해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부채 사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에 있다. 자, 여기서 푸른 광장은 이상적 공간 또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명준이 결국 바다에 빠져서 자살하게 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은윤 작가의 광장이라는 작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